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평화롭게 소멸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혼란을 겪어가면서 인구 감소를 중단시키는 길을 택할 것이냐는 거는 처음 가는 길도 아니고 수많은 국가들이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요즘에 뭐 서울의 어떤 지역을 확장을 좀 하면서 메가시티라는 논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방안으로서의 메가시티 정말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로 시끄럽죠. 일산 살고 있는데 그쪽도 난립니다. 포함시켜달라고? 이 논쟁들의 배경에 있는 거는 경기 북도를 새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기도를 예. 분할하면서. 근데 경기 북도가 이미지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라 굳이 말하자면 약간 어두운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전 물론 북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지역에 하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그 이미지 때문에 북도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서울로 갈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도시가 면적적으로 커지는 거하고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양재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하게 서울 시민들만이 만들어낸 상권일까요? 아니겠죠. 가보면 광역버스를 타려고 수많은 줄이 서 있잖아요. 사당역이 그렇고 여의도 당산이 그렇고 경기도민들도 아울러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이 넓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연담화만 돼 있어도 그런 도시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행정은 서로 별도로 유지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죠. 네네, 협력하면서 이제 연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메가시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유엔에서는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메가시티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꺾인 건 아실 거고 그러므로 1,000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기계적인 논리를 생각하고 서울에 1,000만 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는데요.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티고 경기도에 집을 구한 게 지금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고 서울 인구는 줄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이런 데는 미래로 보십니까? 거기 메가시티거든요. 1,000만 넘고 일주일에 몇만 명씩 올라와요. 지방에서 다카로. 그러니까 저는 다카의 미래를 물론 밝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미래가 다카나 델리 같은 것이냐는 거죠. 도시의 인구가 1,000만이 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또는 도시의 인구가 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는 정치가나 행정가의 논리인 거죠. 본인들 자리가 늘어나거든요. 1,000만 넘고 하면. 그 논리인 거지. 시민들은 면적이 넓어지든 안 넓어지든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거고 수원 출퇴근하시는 겁니다. 무관한 논리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할 거로 예측해요. 그러니까 김포는 어떻다, 고향은 어떻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있는 건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출근해서 나하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고향 같은 경우도 일산 신도시나 또는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서울 사람들이 옮겨가 사는 월경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 의견이 과연 서울 편입 찬성일까요? 제가 아는 한 아닙니다. 네, 김포가 너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넓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미 여론조사 많이 했죠. 반대가 높아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일산 살고 김포 한강 살지만 난 서울 사람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울 편입을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침묵하는 농촌 김포구 시절부터 사람이 있는 거고 농촌 고양구 시절부터 사람이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대문 지역하고 강남 지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상상력에 제약이 생긴 결과가 지금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입하려면은 지금 김포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95년 때 한번 대투표를 했거든요. 도시적 농촌 지역이 많이 통합됐어요. 그때 통합을 못했거나 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또는 부산 주변의 김해와 양산 이런 데도 그렇고 한번 정리하긴 해야 돼요. 강제로 통합시키자가 아니라 여론을 좀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은 그런 논리를 추동시켜갈 만한 원동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땐 저출산 이제 인구 감소 시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도 감소를 하는데 이런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메가시티 같은 여러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방 소멸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경상도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경주와 상주 대표 도시여서 그래요. 그럼 경주 상주가 그런 위치인가요? 구미, 울산, 포항, 부산 같은 도시가 그 당시부터 대장 도시였을까요? 전주, 나주, 전라도, 강릉, 원주, 강원도, 춘천이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도시는 늘 소멸하고 인구는 재배치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구 감소 문제를 국경 안에서만 보시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죠. 전라북도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이민을 받을 수 있는 비자권을 도지사한테 달라고. 국내에서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이민에는 대단한 혼란이 따를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한국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소멸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혼란을 겪어가면서 인구 감소를 중단시키는 길을 택할 것이냐는 거는 역시 정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는 혼종이 미래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용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민을 안 된다 생각하고 좀 전제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애꿎은 가임기 여성들만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살 분위기는 안 만들어 놓고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민이라는 해결책은 저는 대단히 유력한 해결책이고 처음 가는 길도 아니고 수많은 국가들이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라서 언제까지나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20, 30년이면 끝나요.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이 앞다투어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경쟁 중이거든요. 이민의 문제가 국적을 줘야 한다는 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제약을 주되 최소한의 생존 권리는 보장해 주는 정도로 그게 꽤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이 그때도 매력적인 이민 국가로 남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이미 한국은 이민 국가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답사할 때 포인트 중 하나가 로또방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5일장에서 아시아마트가 얼마나 큰가입니다. 아, 그래요? 동남아뿐 아니라 서남아시아 분들까지 이미 한국의 많은 도시들은 이민자가 왔기 때문에 부활한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김해 원도심, 감곡 지역 또는 안산 이런 곳들은 이민자가 도시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이민자가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갈 정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2022년, 23년에 특히 빌딩 가격이 오피스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기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못 들어와서 인건비가 올라서 건물을 못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정도예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 국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대도시 핵심에 살고 있는 리더들이 본인들이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미국 같은 데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온 바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상력에 한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제약이 생기는데 이미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됐고 유엔 기준에 봤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민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다인종 국가의 이민 국가고 그리고 어떤 메가시티 논란에서부터 지방 소멸을 걱정하기보단 당연히 도시가 탄생하면서 소멸하는 당연한 결과 중에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그래도 여전히 밝구나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됐는데 맞는 건가요? 미래가 언제나 밝은 방향으로 나가진 않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넘어야 할 허들이 있죠. 어떤 거죠? 외부 자극이 좀 세게 다시 와야 되는데 한국이 발전했던 거는 DNA가 우세서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과 전쟁을 하고 체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연하게도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공한 게 있죠. 그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책의 핵심 거였죠. 남한과 북한은 모든 게 동일한데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약간 느슨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럴 때 이제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게 한미 FTA였고, 그리고 IMF라고 하는 굉장한 비극이 한국의 체제를 개선시키면서 일본을 따라가다가 일본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됐어요. 한국의 체제를 미국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용지마란 말이잖아요. 그게 한국에 맞는다 생각해요. 비극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서 네네.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네. 근데 한국이 한동안 그게 없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근미래에 올 위기적 낙관적 상황은 아마도 이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도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 뭐 이게 올바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대립 과정이 어떤 전 세계적인 혼란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국가 간의 어떤 대립 과정이 좀 계속 펼쳐지게 되면 무역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한국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미국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편승을 빨리 한 거고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중국과 무역을 잘해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그게 끝나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의 기본 틀은 자유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공산체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안 끝났었고 다른 선진국 지역에서는 냉전이 끝났다가 신냉전이 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정재계에서 일관되게 말하죠.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이익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미국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일 동맹이 그렇게 강할 때에도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살짝 도전을 했다가 열심히 얻어맞고 결국은 철저하게 항복을 했어요. 한국은 어느 속에 살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그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카이 등이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죠. 폴란드 등에.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가 이제 혈맹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창원, 고흥, 순천 지역이 경제적인 부활의 기능을 잡았죠. 기회를 잡았죠. 예전에 공업벨트였다가 이제 방위산업벨트로서 뜨고 있는 것이고 안보 문제는 한국의 경제나 도시 발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 질서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덕분에 반도체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 미래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한국이 만약에 반도체 수출을 좀 하겠다고 중국 편에 서겠다? 이거는 한국이 지난 80년간 해왔던 발전을 이제 안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거를 입장을 취해오려고 했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되게 현명하게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뻔히 속이 보이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그간은 용서해왔지만 이제는 그 입지가 끝났어요. 그거는 지난번 트럼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핵심 관계자들은 꾸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박쥐 전략은 안 통하니까 빨리 선을 정하라고. 뭐 양극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아파트 값이 오를 지역 있고 오르지 않고 정체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는 이런 전략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전 당연히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무주택자라서 그럽니다만 집은 있는 게 좋고 거기부터 투자가 들어가야죠. 근데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상태로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보수적이라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이제 고민할 게 많죠. 그리고 오를 곳과 안 오를 곳이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저는 세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다녀왔지만 그쪽에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택지지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위쪽도 북쪽에도 거기는 세종시가 할 수 없는 거라서 국가 사업을 하는 거라 세종시 고민은 그겁니다. 본인 시에 있는 땅인데 본인이 개발 계획을 잘 못 세워요. 다 LH가 세우고 국가가 세워요. 그리고 어느 기관이 들어오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궁 들어오면 뜨는 거고 아니면 멈추고 그리고 한동안 세종 아파트가 생긴 다음에 다 비싸잖아요 하나같이. 그러다 보니까 청주, 공주, 대전에 중산층들 특히 은퇴한 노년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구 흡수가 끝났습니다 대충. 근데 주변 지역들은 안심하고 있고 세종은 인구 안 는다고 답답해하고 있는. 근데 뭐 아파트를 짓거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지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강남도 저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 강남이 전부 아파트 단지일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의 착각입니다. 강남은 빌라가 참 많아요. 다세대도 많고 그러니까 다세대들이 수없이 있는 거를 아파트가 감싸고 있는 형국이 사실 강남이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재산으로 집 새로 짓겠다는데 뭘 그렇게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저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빼낼 것. 이번에 압구정 현대 재건축 관련 안들을 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공공기업 더해도 좋으니까 하여간 임대주택은 안 만들고 싶다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막아내는 거는 정치권과 행정가들의 힘이라 생각해요. 결국에는 임대주택 확보가 어떤 주거복지의 또 핵심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양성의 그거는 다양성 확보고 그 도시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네네.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다양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네. 그 GTX 관련해 가지고 GTX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지대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생각보다는 그 좀 과하게 조금 기대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GTX의 미래를 묻거든. 네. 예를 들어 저 김포공항역을 보게하라고. 서해서 김포공항역 타보셨어요? 한참 굉장히 들어가죠?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에스컬레이터 고장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래입니다. GTX가 원래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부터 서울 핵심 지역으로 빠르게 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채단성이 안 나오니까 기존 선로를 같이 쓰기로 했어요. 병용을. 네네네. 근데 앞에 수많은 KTX, SRT가 있지 않겠습니까? GTX는 후순위입니다. 먼저 보내는 순서에서 밀릴 겁니다. 그리고 GTX B죠. 송도부터 서울 핵심 지역까지. 거기는 정말 새로 뚫었어요. 거기는 예상했던 속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역 지금 공사가 난리 났죠. 언제 개통될지 모르죠. GTX는 환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금도 그렇게 싸지 않을 겁니다.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니라 철도입니다. 도시철도가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동남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럼 창원부터 김해 핵심 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쪽 지역 부동산 분들이 약간 장난을 치는 게 도시철도라고 딱 그냥 띡 하면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 철도입니다. 이용 편의도가 완전히 다르죠. 금액도 다르고 네. 예약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근본적 차이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부동산 업자들이 약간 장난을 치고 있다 거기서. GTX는 뭐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울의 유입, 서울의 어떤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교통망으로 봐야죠. 꼭 GTX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각종 전철 계획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도. 서울로의 유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은 지금 그 여러 형태로 규제를 걸어놓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로 가는 거고 경기도 내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봐야 돼요. 서울로만 다 몰린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조금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양성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살면서 서울과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만 문제라고 때리는 것도 저는 이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생각해요. 경기도 바깥에 강원도나 충남 지역 또는 충북 일부 지역도 제가 말하는 대서울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산, 천안, 충북 오송, 청주에 또는 춘천, 원주 일부 지역들 이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지역과의 문제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서울을 때려야 된다 이런 거는 다시 말씀 강조하지만 정치 행정 섹터에서 얘기인 거고 시민 생활의 방식은 좀 다르게 흘러간다.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는 살 곳을 고르시든 구입할 곳을 고르든 또는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든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러려면 좀 한 번이라도 가보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위성사진이라도 켜놓고 늘 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 어떤 교통망의 핵심, 저는 이제 그런 지역을 핵심 지역이다라고 좀 명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서울에서도 전체다가 오르는 게 아닌 핵심 지역 그리고 경기도 뭐 지금 말씀하신 오송에서부터 뭐 청주에서부터 세종까지 가는 어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선호되는 어떤 지역에 대한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나머지 지역은 좀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생애주기다라는 거죠. 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보는데 인위적으로 살릴 수 없을 겁니다. 잠깐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전 소재동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시 부동산 붐이 불면 재건축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애주기상 부동산의 붐은 또 오는 건가요? 예, 전 당연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한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큰 나라라서 집중된 형태로 또 재편되는 중이라 우상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핵심 지역들은. 근데 저는 한국의 핵심 지역은 특히 강남 지역은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 생각해요. 아직 해외 부동산 투자가들한테 덜 열린 시장이라 폐쇄적 시장이라서 사실 도쿄나 런던, 뉴욕 부동산 가격이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만의 가격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아직 덜 열린 시장이죠. 아직 그 핵심 지역들은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그건 상당히 국내에 많은 수요하고는 괴리된 상태로 갈 거라고 예상해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엄청 높은데 앞으로 더 차별화가 더 펼쳐진다고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거고 국제화의 당연한 흐름인 거죠. 지금 어떤 경제 흐름상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사야 될지, 사면 어느 지역에 사야 될지, 아니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어떤 판단들을 거시경제 상황에서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씀 하실 분들 많이 오셨지 않겠습니까? 네. 대전제는 집을 샀으니까 내 집은 올라야 해라는 당위성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는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한국은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집을 사면 그때가 적정가입니다. 적정가인 겁니다. 네. 저는 그게 기본적인 네. 거고,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에 더 떨어져서 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투자가 실패한 것인 건데, 근데 내가 살 집을 거주하고 싶은 집을 산 거라서 그건 적정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고도 성장기의 오래된 습관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습관을 버릴 때가 되었다. 오래된 버릇과 이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들로 있겠죠. 있습니다. 보면 보이는데 그런 지역들은 굳이 제 말씀을 안 들으셔도 네. 통계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기존 말씀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수많은 지역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결국 어떤 지역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가 또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곽의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 살림집을 차리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토지의 가치는 또 불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시 문헌학자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발로 뛴 어떤 도시 역사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실 거죠?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아, 네. 뷰가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